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계사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로 시작할까 하다가 제 말보다는 누군가 뜻깊은 이야기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기 전에 이화여고에서 40년을 봉직하신 한문 선생님 한 분이 퇴임식을 하셨어요. 정말 그분은 이화에 정말 살아있는 화석, 살아있는 암모나이트, 살아있는 정말 삼엽충 같은 분이셨어요. 정말 화석 같은 분. 그분이 40년간 그 학교에 봉직하고 이제 퇴임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상당히 궁금했고, 특히나 한문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한문과 관련한 뭔가 구절, 참 많은 구절이 있죠. 그 구절 중에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 저는 대단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40년 넘게 이화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고 조퇴를 한 적도 없고 결석도 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학생도 사정이 있으면 3년 개근하기 어렵죠. 이분은 40년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사정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로 여기 있는 성심이라는 두 글자를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좀 와닿았어요. 사실 성심이라는 말의 심자는 뜻이 딱히 담겨있지 않습니다.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이냐라는 건 성자에 담겨있어요. 성자. 이 성자 혹시 아시나요? 성자. 이 성자는 정성을 다하다라는 정성 성자입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정성을 다한다는 건 이 성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 옆에 있는 건 말씀 어자죠. 말. 요 옆에 있는 것은 이루다 하는 성자입니다.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자신이 한 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정성을 다하다라는 뜻이죠. 이 선생님께서 그때 말하셨어요. 내가 이화에 처음 발을 디딜 적에 적어도 나의 이유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출결이라 생각했고, 단 한 번에 어떠한 지각이나 조퇴나 결석이 없었던 건 내가 했었던 처음에 그 말을 지키려 하였던, 이루려 하였던 정성의 마음을 난 40년간 지켰다. 그리고 당신들도, 학생들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학교 생활 중에 있었으면 좋겠다. 왜? 당신들의 삶이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삶이기에 그 정성, 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소중한 삶에 어떤 말을 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 말을 어찌하여 지키려 하십니까?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정성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옛 선생님의 정말 귀한 말씀 하나를 소개시키며 오늘 수업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르네상스의 문을 열었어요. 중세가 닫히고 중세가 이제 마감 짓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첫 번째 문을 우리 르네상스로 삼았고, 르네상스는 바로 그리스 로마, 중세로 인하여 가려졌던 인간이 꿈틀대고 숨쉬던 바로 그리스 로마의 살아있는 인간을 다시금 부활시킵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고, 그 시작점이 이탈리아 르네상스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탈리아에 그 새롭게 부흥되고 있었던 경제적 번영, 그리고 그곳이 그리스 로마의 터전이었고, 그리고 마침 무너졌던 비잔티움의 그리스 로마 고전 학자들이 이곳에 유입하면서 이렇게 펼쳐졌었던 문예의 부흥, 우리 페트라르카부터 우리 보카치오의 데카멜론,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그리고 수많은 예술가들을 좀 살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번영이 끝이 나면서 신학노개척에 새로운 문이 열리고 대서양으로 경제적 중심지가 이동하면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의 번영도 사라지더라.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어찌 보면 르네상스를 시험 문제로 만약에 낸다고 했을 적에 비교되겠죠? 이탈리아 쪽이냐 아니면 이탈리아가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프스 이북의. 자,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뭐 다른 말로는 북유럽 르네상스라고도 해요. 북유럽 르네상스. 알프스가 어딥니까? 이탈리아 북부 위에 있는 데가 알프스죠.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의 기운이 알프스를 넘어서 바로 이탈리아 북쪽으로 전해지는, 알프스 이북으로 전해지는 거죠. 특히나 역시 경제적 변형을 이뤘던 북유럽 이쪽 일대에 많이 퍼졌고, 비단 뭐 여기뿐 아니라 이쪽 에스파냐부터 저 영국까지 이탈리아를 벗어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간 바로 그 르네상스를 우리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혹은 북유럽 르네상스라 한다. 그러면 이곳은 무엇이 좀 달랐을까라는 것을 좀 살펴야 되는데, 이곳이 신성 로마 제국도 있는 것을 보니 중세적 색채가 강하던 곳입니다. 중세적 색채가 강하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교회적인 것, 기독교적인 것들이 강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후스라든지 아니면은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서 신앙과 성서를 강조했죠. 바로 그 터전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16세기의 사회개혁적인 부분이 강했다. 문예적인 부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더욱더 뚜렷한 건 개혁이다. 그럼 그 사회가 어떤 사회? 기독교적인 사회라면, 크리스트적인 사회라면 기독교적인 것을 반발하는 개혁이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예감할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특징이라고 나옵니다. 이곳은 문예부흥이라기보다는 기독교적, 크리스트교적인 인문주의다. 크리스트교적인 인문주의. 그러면 이 크리스트교적인 인문주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거기 나와다시피 초기 크리스트교, 바로 성서를 강조합니다. 지금 중세의 성직자들이 자신들이 성서의 번역을 독점하면서 없는 말들, 성경에 없는 말들을 이것저것 뱉어내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복원하는 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지. 성경엔 누가 있습니까? 바로 구약, 특히나 예수님의 시대. 중세 이전에 원래 있는 예수님의 그 시대로 돌아가자.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자. 그것은 성서였다 라고 해서 성서를 중심. 이 이야기를 사실 누가 한 겁니까? 앞서 위클리프와 후스가 한 얘기죠. 그 이야기가 다시금 반복되면서 이제 더 힘을 얻는 거죠. 르네상스의 기운을 타고 더 힘을 얻는 겁니다. 자, 바로 기독교적인 인문주의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사회가 여전하였던 이 알프스 이북은 기독교적인 개혁, 사회개혁을 추구해 나갔다. 그래서 이 기운이 바로 이 지역에 오늘 배우게 될 종교개혁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치더라. 자, 이제 알프스 이북의 좀 상황을 좀 볼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자, 이제 위에 이탈리아와 비교되겠죠? 자, 우신 예찬을 쓴 에라스무스, 네덜란드 사람이고 우신 예찬은 지금 예찬은 여기 영어로는 praise, 뭐 찬송하다 뭐 이런 것이고, 우신이 뭐냐? 우신 한자로 쓰면 보이죠? 어리석은 우자, 그 신자, 어리석은 신. 영어로 따지면 folly, 참 그 바보 같다. 신이 바보 같다라는 건 사실은 대단히 좀 불경스러운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성직자들이, 교황을 필두로 한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어. 그런데 그들이 신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신이냐 이런 거죠. 니네가 말하는 그 신은 분명하게 어리석은 신, 부패한 신, 타락한 신일 것이다. 너희는 지금 그런 신을 예찬하고 있다. 신은 따로 있다 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너희 우신을 예찬하고 있는데 그건 신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교과서에 나옵니다. 요즘 교황은 가장 어려운 일은 베드로와 바울에게 맡기고 호화로운 의식과 즐거운 일만 찾는다. 교황은 바로 나, 우신 덕분에, 우신이라는 말이 지금 딱 떠요. 문맥으로 파악해도 되지만 우신이라는 말이 뜹니다. 항상 우신 덕분에 우아한 생활하고 있다. 왜냐하면 연극이나 다름없는 화려한 교회 의식을 통해 축복이나 저주의 말을 하고 감시의 눈만 번쩍이면서 충분히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였다고 니들은 생각하기 때문이다. 니들이 지금 화려하게 생활하고 그리고 우아하게 생활하고 타락하고 속세에 그렇게 물드는 교황과 그런 것은 바로 우신 덕분이다. 근데 그 우신은 신이 아니다 라고
비판하고 있는 바로 에라스무스의 강력한 성직자의 비판, 바로 그리스도적인 인문주의를 보여주고 있죠. 자, 우신내찬. 또 하나, 바로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상당히 이건 유명하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영국 사람.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영국 사람이고, 유토피아는 토포스를 결합한 말이에요. 토포스는 이제 where, 장소라는 뜻이고, 우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풀면 nowhere. 유토피아는 없죠. 지금 없는 곳. 그래서 우리는 유토피아를 이상향. 지금 현재는 없지만 뭔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여러분, 이상을 추구해 나가는 것, 유토피아를 추구하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비판이에요. 비판입니다. 여러분, 뭐 화장실 벽에다가 뭐 쓰지는 않겠지만, 시험 없는 곳에 살고 싶다. 수행평가 없는 곳, 자습이 없는 곳, 야장 없는 곳에 살고 싶다. 이게 바로 유토피아. 하지만 그 말은 곧 뭡니까? 시험과 야자와 뭐 수행평가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런 비판을 담을 수밖에 없는 글, 유토피아의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입니다. 특히나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영국의 현실을 비판하는데 그 비판의 내용 중에 아주 유명한 게 있죠. 자, 거기에 한번 밑줄을 칠까요? 1차 엔클로저 운동을 비판한다. 자, 새로운 말이 나왔는데 엔클로저. 클로저가 뭡니까? 클로저는 닫다라는 뜻이 클로즈의 명사죠. 닫다. 닫혀 있다. n은 뭐냐면 둘러싸다가 접두어 n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여러분 enclose 그러면 둘러싸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enclosure는 둘러싸임이란 뜻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울타리치기입니다. 울타리치기. 울타리치기가 이렇게 둘러싸는 게 울타리치기죠. 울타리치기라고 말하니까 조금 떠오르는 거 있지 않나요? 우리 예전 중세 때 장원이 울타리가 없었죠. 영국에서부터 드디어 이제 울타리치기식이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울타리치기식이 울타리를 치는 운동이 시작되는 거. 그게 처음 시작된 걸 1차 엔클로저 운동이라고 해요. 근데 왜 이 울타리치기 운동을 비판했냐? 울타리를 왜 칠까? 울타리 없던 시기는 이제 경작하던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에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우리 지난번 백년 전쟁 때도 봤지만 플랑드르 지방이 모직물이 유명하다. 모직물이 유명하다는 건 모직물이 그만큼 돈이 됐다는 말이에요. 모직은 양을 키우는 겁니다. 양털. 당시 제후들이나 보니까 곡물 키우는 것보다 양 키우는 게 돈이 더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양 키우겠죠. 그러면 경작지를 뭘로 바꿉니까? 목초지로 바꿔서 양을 키우기 시작해요. 근데 양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원이 서서히 이제 목초지 양을 키우는 곳으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양을 키우는 것은 사람이 별로 안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 키울 때 목동이 있고 개나 한두 마리 풀어서 양을 돌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작을 할 적에는 수많은 농노가 필요하지만 양을 키울 적에는 그 농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요. 그럼 농노들은 어떻게 될까요? 추방되죠. 그러니까 양을 키우기 위해서 농노들을 추방시키는, 인간을 희생시키는. 그래서 이 유토피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저 양이 인간을 잡아먹고 있구나. 상당히 극단적이지만 비유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양들 키우느라고 인간을 잡아먹는구나, 인간을 희생시키는구나, 이런 비판들을 하는 게 바로 1차 엔클로저의 비판이었고, 바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내용 중에 아주 강력한 비판이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교과서 내용입니다. 이 나라가 영국이 돼요. 얘는 영국 사람이니까. 왜 이렇게 많은 도둑들이 들끓는가? 그렇게 온순하고 먹이를 조금 덜 먹던 양 나왔죠. 요즘에는 지나치게 많이 먹고 또 사나워져서 과장되고 말하다면 인간들까지 잡아먹는다. 그렇죠. 양이 인간을 잡아. 바로 1차 엔클로저 운동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것은 비싼 양털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벌어지고 있다. 귀족과 신사와 성직자와 수도원자, 바로 봉건 세력이죠. 이들까지도 백성을 경작지를 빼앗아서 백성 쫓아내고 온통 목장에 울타리 나옵니다. 울타리치기를 해버렸기 때문이다. 양을 잡아먹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을 희생시키는 바로 그 1차 엔클로저 운동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게 바로 사회개혁이죠. 이게 바로, 여기는 뭐 종교개혁도 있죠. 뭐 성직자 나오니까. 하지만 개혁적인 부분, 뭔가 현실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미술도 있어요. 미술이 있는데 좀 다릅니다. 이탈리안 브레올의 서민 풍속화. 이게 이제 브레올의 작품인데
다르죠? 이탈리아랑 다릅니다. 이탈리아의 어떤 그리스, 로마의 어떤 고전의 부활이라는 것이라기보단 서민들을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모습 보니까 여기 뭐 술 마시는 사람, 싸우는 사람, 뽀뽀하는 사람, 뭐 애 돌보는 애들, 이게 서민들이죠. 그동안 중세가 주목하지 않았던, 그 어느 시대도 주목하지 않았던 서민들을 그림의 주인공으로 담기 시작했어요. 왜냐? 이들이 이제 주인공이 될 테니까. 여러분 조선 후기에 어떻습니까? 김홍도가 풍속화 그리기 시작했어요. 왜냐? 그들이 주인공이 되니까. 바로 그런 흐름이에요. 이제 서서히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하나의 징후들이 미술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레올의 풍속화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구분하셔야 돼요. 이탈리아가 아니라는 것. 북유럽과 알프스 이북과 이탈리아는 어떠한 것 하나만 던져놓고 이곳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뭐 이런 거가 되니까 이런 작품들이 하나의 사례로 나오겠죠. 자, 바네이크 형제의 유화기법. 이런 거는 왜 나오나 싶었는데 이유들이 다 있어요. 유화를 이제 처음에 만들기 시작해요. 유화는 뭡니까? 기름칠한 거죠. 기름칠이라는 건 미술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기름칠하기 전, 이게 기름칠한 거예요. 기름칠을 이제 두텁게 하다 보면 여러분 모양이나 색깔은 결국 빛이거든요. 기름칠을 하게 이렇게 두텁게 여러 겹을 하게 되면 이 빛의 투과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 모양과 어떤 선들이 선명하게 나타나요. 쉽게 말하면 리얼리티가 극단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반 에이크 형제가 그린 터번을 둘러싼 남자, 터번을 두른 남자입니다. 보이시나요? 거의 사진이에요. 이 사진과 가까울 정도로 리얼리티가 극단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유화적 기법 때문입니다. 이 유화적 기법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 현실 인간을 더욱더 인간답게, 더욱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한 수단을 얻게 되었다. 바로 여기에 적당한. 하지만 이 그림은 혹은 이 유화 기법은 어디다? 북유럽. 그런 거 조심하세요. 자, 국민문학. 국민문학은 뭡니까? 문학이 이제 드디어 아까 서민처럼 국민들이 대다수가 누릴 수 있는 문학이어야 되는, 대체로 중세 때는 어떻습니까? 귀족이나 뭐 성직자들이 누렸던 그 문학이 이제 서민들에게 퍼져나간다. 서민들에게 퍼져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민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이전에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라틴어는 일반 서민들이 읽을 수 없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하는 말, 바로 모국어로 문학 작품을 쓰게 된다면 바로 서민들이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문학은 모국어 문학이에요. 모국어 문학. 에스파냐는 에스파냐 말로, 영국은 영국 말로, 프랑스는 프랑스 말로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서민들이 문학을 향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선 후기의 서민들의 등장, 서민 문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파냐의 그 에스파냐의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그리고 우리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 작품들은 눈에 익은 겁니다. 돈키호테, 여러분이 뭐 다 들어본 말이죠. 세르반테스. 네. 여러분들에게 돈키호테는 미친 사람 같지만, 그리고 또 중세를 풍자한 것이기도 하지만, 참 이 말 들으면 또 와닿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나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미쳤냐? 너희들 지금 자꾸 나보고 미쳤다고 하는데 누가 미쳤냐? 장차 이룩할 수 있는 세상,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내가 미친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중세가 옳다고 말하는 니네 눈이 미친 것이냐? 저는 어쩌면 돈키호테는 미친 듯이 보였지만 정말 미친 것은 그렇게 돈키호테를 보던 사람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상력을 다음 시대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어리석은 것은 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이 작품을 쓴 세르반테스, 그가 했었던 명언 하나를 소개합니다. 잃어버린 것과 관련해요. 재산을 잃어버린 것은 참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갑 잃어버리면 울고 막 그러죠? 그게 바로 그 안에 돈 때문 아닙니까? 아니면 지갑이 가지는 그거 비싼 건데, 그게 바로 재산이죠. 근데 재산보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더 많은 것을 잃는데, 그럼 뭘까요? 재산을 잃는 것보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더 많이 잃는 것. 자, 친구. 지금 비록 각자 있지만 여러분이 곁에 두고 있는, 지금 이화에서 여러분 곁에서 같이 공부하는 그 친구, 돈으로 살 수 없죠. 돈보다 중요한 건 어쩌면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는 건 뭡니까?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바로 친구를 얻는 방법이고 친구가 되는 방법이죠. 여러분, 돈보다는 친구가 더 앞서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대.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래요. 뭘까요, 여러분? 돈보다, 친구보다 더 소중한 거. 세르반테스이기에, 돈키호테를 쓴 사람이기에 바로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용기. 용기. 그렇죠. 용기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용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용기. 내가 꿈꾸던 것을 행동할 수 있는 용기.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가짐.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이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용기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불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꼭 용기로 이 상황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결코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말을 드립니다. 자, 알프스 르네상스를 오늘 살폈어요. 자, 르네상스 시기에 그 밑에 보면 중국의 4대 발명품 뭐 유명한 거죠. 그 중에 상당수가 이쪽 유럽으로 또 전해지면서 종교개혁이 퍼져나가는 인쇄술, 이를테면 뭐 이런 것들 종교개혁에도 상당히 많이 미쳐요. 이따 뭐 종교개혁 때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판 인쇄나 나침판, 화약 이런 것들도 르네상스 시기에 들어와서 전 유럽으로 퍼져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교개혁 조금 더 볼게요. 종교개혁 조금 더 보겠습니다. 루터 이야기만 할 수 있을지 좀 더 살필게요. 자, 종교개혁. 자, 우리가 이제 중세에서 벗어나는 3대 관문,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앙노개청, 거기에서 두 번째 주제로 왔어요. 두 번째 주제로 왔고, 사실 북유럽 르네상스가, 알프스이북의 르네상스가 종교개혁으로 가는 하나의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이어져 나갑니다. 자, 볼까요? 자, 16세기 알프스이북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그곳 르네상스의 바람과 함께 시작된 거예요. 자, 선구자는 앞서서 있었던 위클리프와 후스입니다. 위클리프는 영국 사람, 후스는 보헤미아 사람. 다 알프스 이북 사람이에요. 이들이 강조했던 게 뭡니까? 바로 성서와 신학. 성서와 신학. 그 두 개의 주춧돌이 결국 종교개혁으로 간 거죠. 그래서 후스가 이야기했던 너희가 오늘 한 마리 거위를 불태울 수는 있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날아가는 걸 막지는 없을 거다. 불태울 수는 없을 거야.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될 겁니다. 자, 배경은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여전하였지만 북유럽의 르네상스의 기운이, 그리고 그리스도교에 대한 사회개혁적인 분위기가 닥치면서 잠들었던 종교개혁의 씨앗에 일깨우기 시작한 거죠. 자, 세 명이 등장합니다. 이 세 명은 다 중요한 분이죠. 중요한 분. 그 중에 첫 번째 종교개혁의 문을 연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 자, 우선 공간을 좀 봐야 돼요. 세 분의 인명도 구분되지만 공간이 다 틀려요. 자, 루터는 독일 지역이에요. 독일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그 당시로 따지면 신성 로마죠. 신성 로마 제국죠. 비텐베르크라고 나오는 것은 이분이 이제 신학 교수였어요.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보면 비텐베르크가 어쩌고 저쩌고라는 표현이 지도나 텍스트에 많이 언급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배경. 어찌하여서 루터는 결국 종교개혁의 망치를 들 수밖에 없었냐. 그 발단이 되는 것, 아주 중요한 명사가 나옵니다. 자, 밑줄 칠까요? 면벌부. 면죄부라고도 합니다. 벌이나 죄나 뭐 같은 표현이니까. 면은 뭡니까? 면은 면제하다. 부는 부적. 그럼 뭐예요? 죄를 면하게 하는 부적이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가로를 보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는 데 비용이 들었다. 성 베드로 성당은 서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성당이에요. 설계하는 데만 10년, 건설하는 데 100년 걸렸다는, 황금이 1100톤이 들었다. 100톤이 들었다는 바로 그 거대한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해야 되는데, 그럼 비용이 장난 아니게 들겠죠. 그래서 당시 교황청은 여기에 막대하게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면벌부라는 것을 발명해버립니다. 이거 발명품이에요.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 부적을 사면 너희의 죄를 면제해줄게.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연옥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지옥과 천당 사이에 있다고 하죠. 이것도 성경에 없는 말이고 그냥 발명된 말인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셔서 바로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연옥에 잠깐 대기를 한대요. 대기를 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심판 같은 걸 받게 될 텐데, 아들이 이 면벌부를 사는 겁니다. 죄를 면하게 할 수 있는 면벌부를 딱 샀어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그
그 모금함에 면벌부로 사는 모금함에 쨍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하늘에 전달돼서 우리 아버지, 연옥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쨍그랑 소리를 듣고 천국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거 말장난이죠. 이거는 그야말로 상상하여서는 안 되는 상상품을 오직 이윤, 돈을 위해서 발명하고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겁니다. 죄를 사함 받는데요. 여러분 안 사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간다는데, 우리 저를 이뻐하시던 할머니가 천국 간다는데, 그래서 면벌부를 강요한 겁니다. 파는 거예요. 또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 면벌부를 주로 어디다 많이 팔았냐? 그 옆에 나오죠. 독일의 교황은 독일을 착취했다. 독일이 도대체 어땠는데, 이게 당시 신성 로마 제국, 독일 지역이죠. 신성 로마 제국의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제후들의 그런 분열이라는 게 거의 이거 나라의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분열이 이렇게 많다라는 건 힘이 약하다는 뜻이고, 교황 입장에서는 딱 좋은 먹잇감이에요. 딱 좋은. 교황에게 붙을 수 있는 힘이 안 나옵니다. 이런 분열 상황은. 그래서 교황은 이 면벌부를, 아니 그 이전부터 신성 로마 제국은 교황의 젖소였어요. 거기 지금 젖소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이 뭡니까? 나에게 돈 갖다 바치는, 마치 젖소가 우유를 끊임없이 갖다 바치는 것처럼 돈줄이었다고. 돈줄. 신성 로마 제국은 교황의 밥이었어요. 그리고 면벌부도 여기에 더 많이 할당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부글부글 거리는 겁니다. 가뜩이나 착취당했고 면벌부까지 진짜 짜증나 죽겠다. 여기에서 이제 그 짜증, 그리고 면벌부에 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바로 이 지역에 살던 루터였던 거죠. 자, 거기 정리해볼까요? 자, 루터는 이 상황을 반박하였다. 면벌부가 말이 되냐? 그래서 95개조 반박문, 유명한 명사죠.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소위 말하면 대자보를 써서 자신이 다니던 학교, 바로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 딱 붙인 겁니다. 그럼 이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면벌부에 대한 비판이겠죠. 자, 한번 읽어볼 텐데, 자, 비텐베르크 지역, 바로 여기죠. 바로 독일 지역 신성 로마 제국. 여기 비텐베르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독일 지역이라고 안 나오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표현은 나오지만 여기가 바로, 그래서 이제 루터의 영향력이 되는 게 이 부분인 거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95개조 반박문 20조. 교황이 모든 벌을 면제한다. 벌을 면제한다? 면제부죠. 면벌부입니다. 면벌부 바로 나왔어요. 자, 교황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모든 벌이 아니라, 교황 네가 내린 벌은 면제할 수 있다. 교황 네가 내린 벌이라면 너의 권한으로 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진실로 회개한 그리스도교라면 면벌부 없이도 징벌이나 이런 것은 해방될 수 있어요. 면벌부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죄를 사해주는 건 오직 주님이라고, 하느님이라고. 네가 뭔데 죄를 사하고 말고 그래. 네가 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네가 내린 죄는 네가 면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 저지르는 죄, 그것은 너의 몫이 아니고 너의 권한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다. 그러니 회개를 하면 주님으로부터 면벌 받는 것이지, 네가 거기에 왜 껴갖고 돈은 왜 걷냐. 강력한 면벌부에 대한 규탄이야, 비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 교황, 당시 중세의 교회에 대한 비판이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오직 성서와 신앙을 강조하는, 바로 후스와 위클리프, 바로 그 사람들의 신앙을 받아서 없는 얘기, 성경에 없는 얘기 또 계속 꺼내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성경에 있는 얘기면,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준다 했다. 그러니 성경 말해라. 그리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써, 오직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는다. 성경과 바로 신앙, 성서와 신앙. 이건 위클리프 하우스가 말했던 그걸 이어받아서 또다시 성서와 신앙으로 이제 종교개혁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와 교황을 비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황이 가만히 안 있죠. 특히나 이 신학대 교수예요. 얘도 뭐 후수처럼 이렇게 비판하는 신학 교수 가만히 둘 수 없죠. 그래갖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교황이 뭐라 그랬냐? 야, 반박문 띄어. 철회해. 안 그러면 교황의 이름으로 파문한다. 너 이단이야 인마! 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가 그 교황의 편지를 불태워버리고 답장을 보내요. 거기 쓰인 말.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당신 그간 했던 거 뭐 내가 한두 마디 한다고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가 하던 일 그대로 할 것이오. 나 또한
당신이 당신 일하듯이 나 또한 내 일을 할 것이오. 주님이 누가 더 옳은지 판단하실 것이오. 뭐 이런. 나 너 안 무섭다고. 나 내 갈 길 갈 거라고.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 옆에 나오죠. 독일어를 성서로 번역한다. 아까 국민문학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이제 알아야 된다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이제 알아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국어로 번역을 해서 대중들이 읽게 만드는 겁니다. 대중들이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옳은지 알게 되겠죠. 바로 독일어를 어로 성서를 번역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문을 대중적으로 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아까 나왔었던 이 제후들은 누구 편에 드냐? 언제나 싸움은 주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제후들은 그동안 교황이 배웠어요. 교황으로부터 착취받았고 교황에 돈줄대느라고 허리가 휘어졌습니다. 루터가 지금 나를 대신해서 반박하고 있어요. 어찌합니까? 제후들은 루터 편으로 상당히 몰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나라는 아직 중세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황제가 있어요. 물론 분열되어 있지만 권한은 별로 없지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교황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따르는 일군의 제후들이 역시 교황 편을 들었지만 다수의 제후들은 루터 편을 들으면서 드디어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이 싸움은 팽팽하게 전개됐어요. 여러분, 팽팽하게 전개되는 것만으로도 교황은 진 겁니다. 교황은 이 시대에 가장 절대자예요. 우두머리입니다. 근데 싸움이 팽팽해졌다? 이건 교황으로선 용납할 수 없지만 인정해야 되는 사실.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해해야죠. 화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맺은 게 바로 아우구스트 부르크화입니다. 자, 밑줄 아주 중요한 거 나왔어요. 아우구스트 부르크화. 결국은 이 싸움의 끝입니다. 사실상 루터가 이긴 거예요. 사실상 루터가 이긴 거라면 루터를 이제 인정하겠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 거기 보면 루터의 인정이 나오죠. 루터파의 인정. 자, 두 번째는 뭐냐? 제후와 자치도시의 종교권을 인정합니다. 자, 제후와 자치도시가 여기 대규모로 가담했고 너희가 카톨릭으로 가든 아니면 루터로 가든 너희에게 이제 맡기겠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제후와 자치도시의 종교권을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 말인 즉슨 거기다 써놓으세요. 개인의 선택권을 인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개인의 종교 선택을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후가 그 장원, 소위 말하면 자신의 영역에 나는 루터 이게 인정하면 모두가 다 루터로 가는 거예요. 제후의 지배자의 종교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 개인의 종교 선택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인 즉슨 다음에 또 다른 개혁으로 개인의 종교 선택까지 가겠구나를 예감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내용이 이제 아우구스부르크화이에서 나오는지 봐야 되는 거죠. 자, 역시 교과서 본문입니다. 이런 본문들은 잘 보시면서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줄에 각 영방 제후는 종교를 결정하는 권리가 가진다. 자, 방금 배웠던 두 번째 이야기죠. 제후는 종교 선택의 권리가 나옵니다. 개인의 그래서 영주의 종교 선택에 따라서 영민의 종교가 결정된다라고. 개인의 선택권 없죠. 그냥 제후의 결정이죠. 두 번째, 원칙은 루터파에게만 적용된다라고 했으니까 루터가 인정된 겁니다. 루터가 인정된 거예요. 루터만 인정된다라는 건 다른 애들은 인정 못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옆에 보면 그 밖에 다른 애들, 다르게 말하는 새로운 신교들, 걔네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 지금 안 나왔는데 다음에 배워야 돼요. 이때 비슷하게 나오는 게 그 밑에 나오는 칼뱅입니다. 칼뱅. 그러니까 아우구스부르크화이는 루터에게만 적용된 거예요. 루터에게. 이 칼뱅도 그 당시에 있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힘을 못 쓰고 있었기 때문에 칼뱅의 인정은 조금 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부르크화이는 칼뱅은 인정 안 하고 루터만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면벌부, 95개조 완방문,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화이, 세 개의 강력한 명사가 출연하는 루터 이야기까지 좀 살폈습니다. 자, 칼뱅까지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네요. 갈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좀 살폈고요. 시험 기간이나 뭐 이런 걸 염두하고 지금 진도를 천천히 나가지만 이것이 절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지금 가고 있어요. 수업이라도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시험 끝나고 복습하더라도 이 수업 내용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 비록 힘겹고 어렵지만 어느 날 되돌아봤을 때 내가 잘 견뎠구나, 내가 이겨냈구나 하는 시간이 되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